자, 오늘은 특별한 대담이 준비되어 있어 조금 더 일찍 만나보겠습니다. 자, 언젠간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 현안을 짚어보는 여의도 의사당 1번 출구 시간입니다. 신인규 변호사, 또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전당대회 각 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게 아마 국민의힘 전당대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또 이슈,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자, 하여튼 뭐 우여곡절 끝에 오늘 오후 4시 정도에 전당대회가 지금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결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동안 전당대회 과정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신인규 변호사님? 예, 뭐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뭐 드릴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아주 그 부정적인 의미에서 큰 웃음만 주고 네.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폭로 대잔치, 아, 폭로 대잔치. 내지는 최악의 정치 빌런 선발 대회, 뭐 이렇게 명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뭔가 이렇게 전당대회라는 것이 당의 미래를 말하거나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 4분 다 뭐 죄송합니다만 훌륭한 점을 찾으려고 해도 참 찾기가 어려운, 그러면서 나와서 전당대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역대 최악의 진흙탕 난장판 싸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원들에게는 더 큰 우려와 저는 시름만 안겨주는 그런 전당대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폭로 대회, 최악의 빌런 선정대회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황희두 이사님은 키워드 한번 짚어주십시오. 키워드 뭐 저는 공감 갔던 게 그 분당 대회다. 아, 분당 누가 대회다. 더 어떻게 하면은 예. 쪼개질지 예. 그 어필을 하는 것 같고, 저도 뭐 아까 뭐 나쁜 의미의 그러니까 이런 웃음을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흥행에는 성공했다. 인정하겠습니다. 흥행이 성공했지만 분당 대회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가 좀 앞서고 있었고 결선 없이 지금 과반 확보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나경원, 또 원희룡, 윤상현 의원은 결선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결선은 한쪽이 과반에 안 넘어가면 가능한데요. 자, 생각보다 투표율이 저조했어요. 지난 전당대회보다 훨씬 저조했는데 원인이 뭘까요? 그 아무래도 지금 투표율이 네. 전례에 비춰볼 때 한 7% 정도 하락한 걸로 드러나는데, 네. 이 투표율이라는 게 지금 당원들만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각 캠프마다 해석이 달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에게는 상당히 불리하다. 저는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은 어떤 조직화된 세력들은 아닙니다. 그냥 네. 뭐 소위 말 밑바닥 민심, 뭐 당에서 자발적으로 투표하시는 분들이 아마 지지를 많이 하실 텐데, 한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거센 어대한이라고 하는 대세론, 그리고 전당대회 국면에서 한동훈 후보가 보여줬던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 이 2가지가 작동하면서 오히려 한동훈 지지자들은 더 투표장에 나가기를 꺼려했다라고 전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원희룡, 나경원 이 둘은 완전히 이제 소위 말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이 되면서 누가 2등으로 갈 것이냐, 네. 2등 싸움이 벌어지면서 지지층 결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조직표가 강세를 이루는 원희룡, 나경원 쪽에서는 오히려 더 결집이 일어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조한 투표율 어떤 변수가 될지 비슷하게 보십니까? 어떻게 누가 유리하다 봅니까? 저도 뭐 한동훈 씨가 어대한 얘기 나오다가 네. 지금 많이 뭐 흔들리긴 했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선은 좀 어렵지 않을까. 아, 뭐 그런 그렇지만 생각은- 그래도 결선 가진 않을 것이다. 예, 물론 뭐 어떻게 될지 네, 모르지만요. 네. 근데 뭐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다 하고요. 그 특히 한동훈 씨의 그 깐족대는 모습이 네. 아주 굉장히 그 주위에 정치 별로 관심 없는 친구들한테도 공유를 했는데, 아하. 이게 국회냐.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딱 그 계속 깐족대면서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막 네. 눈물 글썽이고 끝나고 또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끝까지 말대답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네. 뭐 겉으로는 자꾸 뭐 자기가 새로운 정치, 뭐 보수를 새롭게 바꿔가겠다 얘기하는 게 누가 공감을 과연 하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한동훈 후보를 보면서 저는 그동안 검사들 중에서 가장 깐족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쯤 돼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네. 게, 전 국민 상대로 해도 가장 깐족에서는 1등이 될 수도 있겠다 가능성과 희망을 받고, 보통 50이 넘어가면 지천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불혹입니다. 네, 이제 불혹이죠. 불혹이라서 네. 이제 세상의 유혹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이제 그런 나이가 됐는데,
지천명이면은 그래도 하늘의 명을 아는 나이로 네. 인생의 절반 정도를 살았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환점인데 하프타임인데 너무나도 깐족거리고 쫑알쫑알거려가지고 보수 지지자들은 이렇게 품격 없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그 보수 지지자들의 싫어하는 영린을 좀 건드렸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뭐 한동훈 후보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토론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글쎄요, 이게 잘하는 거 맞나?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말대답하고 제대로 된 어떤 토론보다는 좀 깐족이라는 표현하셨으니까요. 그런 의견들도 많았는데 토론회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십니까? 근데 토론회는 전반적으로 다 모든 후보에게는 마이너스인데 네.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원희룡 후보가 토론은 제일 못했죠. 네. 뭐 기조도 흔들렸고 뭐 폭로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 한동훈 후보도 뭐 비슷했어요. 사실은 폭로에 폭로로 맞대응하면서 마치 그 검찰이 캐비넷에서 수사 내용들 꺼내오듯이 누가 공격을 하면 아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이게 해명을 하면 되는데 그 상대방의 약점을 갖다 캐비넷에서 꺼내오는 그러면서 상대방의 그 신경을 자극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긁는다 그러죠. 네. 많이 신경을 긁으면서 저는 나경원 후보가 정치 20년 하면서 저렇게 버럭 화를 내는 건 처음 봤기 때문에 거의 처음이에요. 아, 전 네. 처음 봤습니다. 네. 그 품격이 있고 화 안 굉장히 내죠. 중진 의원으로서 품격이 있으신 정치인들이 분인데 포커페이스가 있잖아요. 나경원은 안 내. 내공이 있거든요. 전혀 안 내. 이준석 후보가 긁을 때까지도 참았거든요. 참았어요. 네. 혼자 울지언정. 근데 야 이번에 한동훈 후보는 공개적으로 나경원 후보의 그 뚜껑 열리게 만드는 그 스킬은 네. 정말 전 국민적인 범위에서 깐족은 1등이 아닌가라는 자, 생각이 이 듭니다. 토론회에 이제 어떤 본 모습이 한동훈 후보 노출됐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법무부 장관 할 때하고도 다를 것 같아요. 음. 이게 마이너스인가 플러스입니까 한동훈한테는?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보는 게 마이너스다. 왜냐면 그동안 좀 베일에 쌓여져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노출이 안 되고 언론에서 막 뭐 영화 배우랑도 비교해주고 네. 뭐 무슨 천재로 묘사해주고 했었는데 그렇게 포장돼 있던 모습에 이제 민낯이 뭐 그 뚜껑이 또 열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아까 뭐 말씀 주셨지만 자기네들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제대로 공격이랑 공격은 못하고 서로 그냥 약점 막 물고 뜯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할 거면 한동훈 그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알렉스 한 네. 그 관련한 문제 의혹들 되게 많았는데 어느 순간 그냥 덮였거든요.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다른 후보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좀 궁금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이상한 얘기들로만 하니까 그럼 그 각 후보들도 그 얘기를 꺼냈을 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딸이 예전에 우리 어머니 그 국회의원 나경원이라고 네. 뭐 얘기했던 거 이런 것도 다시 또 한동훈 씨가 끌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두려웠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냥 끼리끼리 그 분당대회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희룡 나경원 후보에게 좀 아쉬웠던 것이 아쉬웠던 거? 자꾸 이렇게 네. 탄핵대의 배신자론을 갖다 쓰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어디를 공략해야 되냐면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한동훈 후보가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잘 나갔을 때 네. 그때 잘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마치 그 장제원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최은순 장모 구속시키라고 했던 그런 모드를 좀 썼었어야 되고 또 네. 하나는 2023년도에 이제 12월 달에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하다가 바로 비대위원장 직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체부터도 사실은 상권분립 위반이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2조 심판론을 꼼꼼하게 선거 전략적인 차원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짚어줘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배신자였다 이러니까 좀 무딘 칼날이 아니었나라는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자, 이제 1등, 2등이 이제 과반을 최초에 확보하면 그냥 끝나버리는데 만약에 과반이 안 되면 1등, 2등이 결선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건데 그러면 당대표 확정이 이제 28일로 좀 더 미뤄집니다. 만약에 결선 투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뭐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네. 후보 같은 경우에도 워낙 그 밑바닥을 많이 보여줘서 네. 사실 저는 그 결선에 대한 그림이 잘 안 그려지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원희룡 후보가 그래도 친윤 쪽에 푸시를 받기 때문에 네. 당원들 대상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원희룡이 조금 더 나을 것이다. 황희두 이사는 짚어주셨는데요. 근데 저는 아까 서두에 역대 최악의 정치 빌런 선발대회 네. 아니냐라고 제가 명명을 했기 때문에 정말 당원들이 괴로울 것 같아요. 누굴 뽑아도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저는 확실한 거는 한동훈 후보가 50%를 넘겨가면서 1차에 끝낼 만큼 성공적인 경선을 치르지는 못했다. 그런 생각은 들어서 네. 저는 50% 밑으로 득표를 해가지고 결선에 가기는 갈 것 같고 네. 결선에 가더라도
또 그 안에서 상대평가를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의 손을 결과적으로는 들어줘서 좀 상처뿐인 영광 이런 식으로 한동훈 후보가 결국 당대표가 되더라도 뭐 김옥균이든 뭐든지 간에 예, 별로 이렇게 3일 끝이 때나. 마무리가 예. 아름다울 것 같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후보가 많이 된다면 국민의힘의 기조가 좀 변할까요? 자, 그럼 친윤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 후보들 다 친윤 아닙니다. 저분들 아닙니까? 다 지금 등에 칼 꽂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고 네. 지금 어떤 말을 하나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오히려 저 넷 중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극단의 대립까지는 전 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동일체 내지는 서로 과거에 캐비넷을 서로 물고 물리는 뭐 우리 법적으로는 동시행 관계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서로 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가는 파국은 좀 피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한 배를 타서 끝까지 갈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심판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저렇게 싸우는 게 뭐 네. 진짜 쇼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쨌든 이해관계로 뭉치잖아요. 네. 뭐 가치로 뭉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언제든지 또 저렇게 봉합 쇼를 또 할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진 않지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네. 뭐 결선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결선이 갔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또 더 격렬해질 거기 때문에 네. 그 안에 또 팩트 싸움을 하지 않겠습니까? 팩트 싸움. 네. 아니 범죄가 더 많이 폭로될 거기 때문에 공익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결선을 하게 되면 네, 오후에 합니다. 28일 날. 그때까지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비슷비슷하다가 한번 해볼 만하다 싶으면 더 얘기를 하겠죠. 사람인 그렇죠, 이상. 서로 뭐 머리끄댕이 잡고 이제 싸우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 가지 상황이 않을까. 머리 아주 잡으면 위험한 전쟁이 될 것 한 같습니다. 명이 또 불편해하긴 반대로 뭐 원희룡이나 나경원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한동훈 후보의 앞으로 정치적 행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제 집에 가거나 예. 뭐 심각하게 말하자면 학교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죠. 학교라니요. 뭐. 네, 집에 가거나 학교에 가. 왜냐면 이제 너무나도 지금 서로 네. 범죄 폭로 대회를 하는데 아니 왜 막 드루킹 사건 때 김경수 그렇죠. 지사도 실형 2년 받았고요. 네. 국정원 댓글로는요 원세훈부터 싹 다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는 아마 밤잠을 잘 못 이루지 않을까. 지금 정치권에 너무 준비 없이 설익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뭐 동지 관계도 없고 신뢰도 없으면서 네. 모든 지금 범죄 혐의가 폭로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각 당에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댓글팀 운영은 그 공수처에만 고발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 공소 취소는 또 이제 딴 나경원, 한동훈 아마 다 고소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네,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네. 국힘당 그 단톡방에서도 발칵 뒤집힌 거 아닙니까? 네. 왜냐면 패스트트랙에 또 얽힌 의원들 입장에선 이게 그냥 나경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거 네. 자기도 얽힌 얘기인데 한동훈 씨가 저렇게 얘기를 해서 다시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이거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네.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씨가 여기서 이번에 만약에 망하게 되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학교를 준비하게 되지 아니 않을까. 그리고 저는 한동훈 후보는요. 네. 저 패스트트랙 사건이요. 2020년도 1월에 기소하거든요. 그 직전까지가 한동훈 후보가 당시 대검에서 그 반부패 부장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상 윤석열 정권에서 기소를 했고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들을 했던 분이 한동훈 당시 검사인데 그 기소는 잘한 거죠. 왜냐 패스트트랙 위법이니까. 근데 그렇게 기소했던 검사가 무슨 낯짝을 들고 그 당에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나 당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 아니냐. 차라리 그때 기백 있게 기소했던 정의로운 검사가 되려고 했었으면은 무소속을 하든지 네. 아니, 민주당에 가서 정치를 하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진영을 바꿔버리니까 완전히 꼬여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살다 보면 선례가 중요하다 하잖아요. 저 대통령부터 저 박근혜 잡아넣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도 국힘에서 또 대통령까지 하는 거 보고 또 배우지 않았나. 네, 정말 몹쓸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일찍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좀 이따가 있을 좀 특별한 대담 때문에 조금 땡겨서 합니다. 두 분 케미가 좋다. 진이84님 글 주셨고요. 신인규 황희도 이렇게 KT24님도 글 주셨습니다. 결선 가자 이렇게 시리님입니까? 이 얘기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국민의힘당을 바라보고 비판하네요 라고 글까지 주셨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좀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이거는 많은 분들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네. 전혀 새로울 게 없는데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잖아요.
김두관 후보라든지 김지수 후보가 각자의 이 자신의 강점을 어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더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서 외연을 넓혀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어제 SNS에서 또 입에 담기도 좀 어려운 얘기들을 막 해서 네. 또 뭐 메시지 팀장 뭐 잘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쨌든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 안에 우리가 다양성과 역동성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보여줄 것인가를 어필해야지 저런 식으로 가는 게 전 별로 도움은 안 된다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77.7이었거든 이재명 대표. 이번에 그걸 깰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기록적으로야 깨지겠지만은 전 이게 민주당의 단기적으로는 당이 결집돼서 뭔가 일사불란한 장점은 있겠지만은 전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뼈아픈 네. 저는 뭐 독하게 말하면 독약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바닥이고 아무리 예외 같은 정말 최악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민주주의의 원칙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게 아쉬운 점은 예외적인 대통령을 만나니까 우리도 예외의 법칙을 쓰겠다. 자꾸 이런 식의 좀 소극적인 방법에서 정당화 논리를 쓰는데 전 그거보다는 오히려 더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는 정당, 오히려 더 정답을 만들어내는 정당이 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로 당이 더 단단하게 뭉칠 텐데 이렇게 되면 역동성이나 다양성이나 확장성은 상대적으로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나름의 비용은 좀 치러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두관, 김지수 후보 몇 표 정도 가져갈까요? 지금 뭐 사실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그 뭐 보통 한 자릿수가 지금 좀 나오는 것 같아서 네. 그 정도의 그치 특히 이번에 또 어제 큰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이게 더 결집이 된다기보단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그 말이거든요. 집단 뭐 땡땡땡 네. 정권 못 잡는다 이러다가 이거 글 썼다가 이제 지웠긴 하지만 논란이 되고 본인도 이제 나중에 좀 표현이 가했다 사과도 했는데 뭐 어떻게 보시는지 좀.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김두관 네. 후보가 뭘 얘기하려는지는 알겠는데 그렇죠. 그래도 뭐 당원들이 거부감을 느낄 만한 표현을 써서 좀 너무나도 감정적인 표현으로 느껴질 만한 부분들 이런 거 저는 굉장히 좀 잘못했다라고 보이고 네.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당내에 있는 많은 다선 의원들이 출마조차도 안 하잖아요. 제가 지금 민주주의의 원칙을 얘기하고 본질을 말하고 있는데 그 본질을 구현할 사람들은 또 민주당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 또 많은 당에서 혜택을 받았던 그 다선 의원들이 그 역할들을 좀 하면서 본인의 경쟁력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또 김두관 후보도 혼자서 지금 뭐 한 자릿수 득표를 하면서 이거를 어려운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마 좀 감정이 좀 폭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와서 그냥 예를 들어서 아까 신인규 위원장님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또 네. 충분히 계시잖아요. 그 당원들 중에서도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윤석열 정권과 이렇게 싸우겠다. 이재명 대표와 그 체제는 이런 뭐 A라는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네. 나는 B라는 방식으로 싸우겠다. 나도 한번 길을 만들어 보겠다. 그럼 이게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이런 방식으로 다양성을 민주당이 확보하는구나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저렇게 막 입에 담기도 힘든 얘기들 하면 신규 위원장 같이 생각하는 민주당원들을 설득을 못하죠. 설득이 이게 안 뭐냐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하여튼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고요. 또 민주당은 이제 시작입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 한 가지 더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말간에 조사가 됐습니다. 뒤늦게 보고를 받은 검찰총장 이원석 총장 패싱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나중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네요. 자,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한테 죄송하다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게 말이 되나요? 아니 지금 뭐 분당이 유행입니까? 네. 검사들도 분당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찐윤 검사 내지는 뭐 반윤의 스탠스를 보여주는 신용하는 네. 그런 검사로 나뉘는 것 같은데 저는 무엇보다도 뭐 이창수 지검장이 잘못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네. 전 본질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가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부득이하게 발의했을 때도 무슨 국회가 직권남용이다, 불법행위를 했다라고 돈 없는 발언들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다시 저는 이원석 총장한테 묻습니다.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을 패싱해서 김건희라는 사람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인데 제3의 장소에서
보안과 경호를 고려해서 소환을 해준다. 그러니까 소환을 검사가 당한 거죠. 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검찰이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다 법 앞에 평등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특수계급은 우리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데요. 네. 앞으로 이런 게 선례가 되면은 많은 국민들, 특히 뇌물죄를 저지른 뇌물 공무원들이 검찰에서 부르면 뭐라고 할까요? 아, 우리 집 앞에 커피숍으로 와라. 나 보안과 경호 때문에 못 나간다. 예. 그러면 명분이 섭니까? 그럼 김건희는 되는데 당신은 안 된다라고 말할 근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 스스로 본인들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전 거기에는 가장 주된 책임은 권력의 애완견 짓을 한 전 이원석 총장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이분 임명되면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예측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본인의 불찰 죄송하다 해명하고 또 사과가 됐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냥 패고 나서 미안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네. 그 말씀 아까 신인규 위원장님 말씀 다 공감하는 게 네. 이거 일반인들이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막 검찰 어디로 와서 조사해달라 하고 뭐 핸드폰 비밀번호 한 20자리 이상 해놓고 아이폰 그 락 걸어놓고 네. 배째라 하면 그 일반인들은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 측의 최지우 변호사가 뭐 영부인이가 이렇게 당한다 이런 식으로 정쟁화 정치화 됐다고 얘기했는데 김건희 씨니까 이런 게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윤석열 대통령 믿고 지금 저렇게 까부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의 분위기라는 걸 전혀 읽지 못하고 그 검찰이란 좁은 집단 안에 갇혀서 거기서 그냥 자기 출세욕에만 눈이 머니까 지금 저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창수 검사장한테는 하나 꼭 이 방송 보실지는 모르지만은 보시진 않을 거예요. 안 볼라나요? 아, 보면 좋겠고. 그럼 뭐 예. 주변에 참모들이라도 본다면은 예. 아니 권력이 절대 그러니까 유한하거든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권력에 충성하는 것이 다 역사에 남을 거고 아마 이창수 지검장 같은 그런 부류의 정치 검사들 지금 많이 있을 거거든요. 저는 끝까지 우리 사회가 저는 그 책임을 좀 뿌리째 정치 뽑는- 검사라고 딱 짚어주셨네. 아, 정치 검사죠. 예. 아니 그 법 앞에 그 이원석 총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주 그 멋있는 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근데 예외, 특혜, 성역을 다 만들어 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창수 검사장은 더 말할 가치가 없는 정치 검사인데 네. 저는 그런 부류의 검사들의 책임을 물을 날이 좀 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김건희 여사 조사가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검찰총장하고 이창수 지검장하고 싸우는 모습 아니면 뭐 이런 대련 모습 이 모습이 포인트가 되거든요. 네. 대통령실에서 이걸 또 노린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왜냐면 대통령실에서는 또 그러니까 본인들이 뭔가 이길 수 있겠다, 언플로 덮을 수 있겠다 싶은 네. 걸 막 법적 조치한다고 막 치고 나가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슬쩍 발 빼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미 그 패턴도 너무나 많이 읽혔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아까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 나왔는데 민주당을 향해서 그렇게 센 척 많이 했잖아요. 검사 탄핵 때라든지 네. 증인 채택됐을 때 그렇게 센 모습을 보일 수 없었는데 왜 어제는 아침에 그 기자회견 할 때 그냥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조치하겠다 이 정도로만 하고 그냥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뭘 더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허수아비라는 얘기를 듣는 좀 겁니다. 밋밋하긴 밋밋하죠. 민주당이나 막 힘없는 쪽 가가지고 그러면 난리를 치면 여기 가서는 막 뭐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검찰의 속성인데 아, 속성입니까? 그동안에는 검찰이요. 그래도 권력이 힘이 빠지고 지지율이 빠지면 그 권력을 수사하기라도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예. 엄정하게라도 했었는데 지금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권력의 신형, 권력의 사냥개가 권력 그 자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 검사들은요. 자신들의 사냥개가 권력이 됐기 때문에 그 사냥개를 물지 않습니다. 같은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 검찰의 지금 이러한 행태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원석, 뭐 이창수 둘의 뭐 이런 싸움이나 이런 갈등으로 아까 뭐 김건희 여사 사건을 가린다.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김건희에 대한 이런 특혜성 이런 뭐 조사도 아닌 조사 저는요 검찰 조사가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 거 처음 봅니다. 네. 정말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예. 검사를 소환합니다. 우리 집 앞으로. 예. 저는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선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아니 오히려 이양할 것 같으면 그냥 가서 받는 게 정상적으로 받는 게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더 받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요? 그리고 자기가 저를 빨리 한동훈 알아봐자요. 전 비대위원장 예. 시절에 예. 자기가 그렇게 사과하고 싶었다며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저게 뭐 하는 거냐 이거죠. 네. 차라리 그렇게 사과하고 싶으면 포트라인에 서서 사과해도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냥 입만 산 거죠. 자, 이런 어떤 이 검찰 조사, 장소, 시간 이런 거
그래서 검찰이 짠 겁니까? 대통령실에서 짠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뭐 사실은 저는 용산이요. 저는 대검찰청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은 우리가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지난 한 2달 전에도 인사건 패싱 때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검찰총장의 직위가 참 초라해 보일 지경이었는데 어제도 이제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뒤통수 맞으니까 검찰총장이 삑소리도 못하고 네. 아프다고 소리도 못 내는 그런 검찰총장 보면서 참 한심하다. 그리고 과거에도 군부 쿠데타 있었을 때도 별 2개짜리들이 별 4개 정성화 총장 체포하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사실 중앙지검장이 검찰 내부에서는 나름의 권력을 얻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있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대놓고 할 수 있을까? 이원석 총장의 대처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앞으로 이창수 지검장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를 하는지 그 여부를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검찰총장 거치 문제는 이제 9월달 중순까지가 임기인데 이게 뭐 영이 씁니까? 중앙지검장이 말도 안 듣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미안하다 그러고 뭐 이상한 한자성어 4개 뭐 몇 개 기억이 안 나서요. 네. 왜 한자성어는 왜 해요, 자꾸? 지식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법불 네. 뭐 악인가? 뭐 제가 네네.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봐요. 정정당당 공명정대 이런 거는 차라리 하세요. 그럼 한자성어 뭐 하여튼 하긴 하던데 네. 앞으로 검찰총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또 저렇게 또 물러나는 저래 있다 경우가 갑니까 있으니까. 그냥 소리 지르고? 왜냐면 만약에 진짜 던지고 각오라고 제대로 들이받을 거였다면 네. 어제 아침에 그만둬야죠. 했어야 되는데 예, 그게 못했기 때문에 더 하면 뭐 좋아요 한두 달. 아니, 월급 모르는 받잖아요. 거예요. 월급. 아, 월급이요? 월급 2달치 네, 나오니까 생계형입니다. 전형적인 네. 생계형. 한두 달 더 하면 좋나? 아니,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희가 선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저런 무도한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 혹은 주변의 이익을 위해서 네. 쓰는 사람들이 저렇게 대통령까지 한다는 선례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거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수의 국민들은 그러한 역사를 바로 잡는 길을 만들어놔야 네. 저들이 최소한 저런 식으로 모렴치한 짓은 함부로 못한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탄핵 청원도 이제 100만 명 훨씬 넘게 그렇죠. 참여했는데 이제는 좀 조만간 거리로 나서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근데 듭니다. 저는 이원석 총장이 저런 뭐 권력의 사냥개라는 상당히 뭐 애완견 내지는 저런 오명도 있지만은 또 하나 포인트는 중앙지검장이면 자기 부하거든요. 검사동일체. 완전 부하죠. 뭐 진짜 우리 앵커님도 군에 계셨으니까 예, 저 예. 군과 같은 조직인데 자기 부하한테 저렇게 뒤통수 맞는 거는 본인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지금 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오늘 출근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아마 출근하셨을 겁니다. 출근하셨을 오늘 거로 하면서 봐요. 그만한다 하는 게 안 맞아요. 지켜보시죠. 또 한자 또 써보지 또 법보락인가 뭐. 또 사자성어를 어제 밤에 또 찾아봤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도 나와서 월급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실 것이다.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러니까 한두 달 더 하면 많은데요. 근데 본인의 무능함을 저는 만천하에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장면 아닌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씁쓸합니다. 보는 국민들이 더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항해도 이사, 신은기 변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